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와 함께 책 읽기. 오늘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빌 브라이슨 이란 분이 좀 유머러스하게 책을 쓰기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번역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머러스한지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이 내용 자체는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저에게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은 제2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요, 우주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지금부터 이제 지구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크기라는 부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의 크기의 제4장, 사물의 크기입니다. 57쪽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과학 탐사 중에서 1735년 프랑스 왕립과학원의 페루 탐사만큼 엉망이었던 경우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수문학자 피에르 부게와 군인 출신의 수학자 샤를 마리 드 라 콩다민이 이끌었던 과학자와 탐험가들로 구성된 탐사단은 안데스 지역에서 삼각 측량을 하러 페루로 파견되었다. 여기서 수문학자는요, 물수의 그롤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리학자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얼마 전부터 지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무거우며 우주의 어느 곳에 있고 어떻게 지금의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다. 프랑스 탐사단의 목표는 지구 둘레의 360분의 1에 해당하는 자오선 1도의 길이를 측정하여 지구의 둘레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측정하고 싶어 했던 곳은 퀴토 부근의 야로퀴에서 지금의 에콰도르에 있는 꾸엔카에 이르는 직선거리로 대략 320km 정도의 지역이었다. 여기 지금 각주가 있는데요. 좀 자세히 읽어야 될 것 같아서요. 삼각형의 한 변과 두 내각으로부터 다른 변의 길이를 알아내는 기하학 법칙을 근거로 한 삼각측량법은 당시에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까지의 거리를 알고 싶다고 해보자. 삼각측량법을 이용하려면 우선 한 사람은 파리로 가고 다른 사람은 모스크바로 가서 같은 시각에 달을 쳐다본다. 두 사람과 달을 직선으로 연결하면 삼각형이 된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함께 달을 바라보는 각도를 측정하면 나머지는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180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내각을 알면 나머지 내각의 크기도 바로 알 수 있고 삼각형의 정확한 모양을 알고 나면 한 변의 길이로부터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기원전 150년에 니케아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가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를 알아냈다. 지구상에서의 삼각측량법에서는 삼각형이 우주 공간을 향하지 않고 지도 위에 나란히 놓인다는 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똑같다. 자오선 1도의 길이를 측정하려면 측정 기사들이 땅 위에 삼각형을 사슬처럼 이어서 그려야만 한다. 네, 좀 설명이 길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길이 구하기, 각도와 관련돼서 그 내용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작업에 착수하자마자 이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잘못되기도 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퀴토의 주민들을 자극해서 돌로 무장한 주민들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퀴토의 주민들을 자극하여, 그러니까 해서가 자극하여 돌로 나쁜 쪽으로 자극했다는 얘기입니다. 화나게 돌로 무장한 주변 주민들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탐사단의 이론이었던 의사가 여자 문제로 인한 오해 때문에 살해되기도 했고 식물학자가 미쳐버리기도 했다. 고열과 추락사고로 사망한 대원들도 많았다. 탐사단에서 서열 3위였던 피에르 고디는 13살의 소녀와
달아난 후에는 설득을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 라 콩다민이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리마에 가 있는 8개월 동안 탐사단이 작업을 중단했던 적도 있었다. 결국은 서로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던 라 콩다민과 북에는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렸다. 지친 탐사단이 가는 곳마다 그곳의 관리들은 프랑스 과학자들이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지구를 반바퀴나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다. 25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상당히 이상하게 보인다. 왜 프랑스에서 그런 측정을 하지 않고 많은 문제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데스까지 왔다는 말인가? 사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우선 18세기 과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과학자들은 단순한 방법보다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힘든 방법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프랑스 탐사단이 출발하기 훨씬 전에 영국의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현실적인 문제도 이유가 되었다. 북해와 라콩다민이 굳이 그래야 할 필요도 없었으면서도 남아메리카로 가야겠다는 꿈을 꾸기 훨씬 전의 일이었다. 헨리는 독특한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 선장, 지도 제작자, 옥스포드 대학의 기하학 교수, 왕립 조폐국의 부감사관, 왕립 천문대장, 심해 잠수정 개발자 등의 다양한 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그는 자기학 아니고요. 자력을 띤 기운에 관련된 학문, 자기학, 파도, 행성의 움직임, 아편의 효과 등에 대해서 권위 있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최초로 기상도와 보험 통계를 만들었고 지구의 나이와 태양으로부터 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제철이 지난 후까지 생선을 신선하게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그가 하지 않았던 유일한 일이 바로 그의 이름이 붙여진 혜성을 발견한 일이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헨리 혜성의 발견자입니다. 그 이름이 딴 겁니다. 그는 자신이 1682년 보았던 혜성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1456년, 1531년, 1607년에 관찰했던 혜성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뿐이었다. 그 혜성에 헨리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가 사망하고 16년이 지난 후였던 1758년이었다. 이 헨리 혜성은 앞에 이제 나왔고 여기 지금 나열된 연도들이 76년 주기로 지구에서 관찰되는 헨리 혜성의 그 주기를 얘기합니다. 그 자신의 업적도 대단했지만 헨리가 인류에게 남긴 더욱 위대한 업적은 당시 가장 훌륭했던 두 사람과 과학에 대해서 작은 노름을 했던 것이다. 한 사람은 처음으로 세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훅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유명했던 크리스토퍼 렌 경이었다. 사실 지금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렌은 건축가로 명성을 얻기 전에 천문학자였다. 1683년 어느 날 런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두 사람은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행성들이 타원이라고 알려진 일그러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왜 그런 이상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리처드 파인만은 행성의 그런 궤도를 아주 특별하고 정밀한 곡선이라고 불렀다. 렌은 그 답을 알아내는 사람에게 2주일 정도의 봉급에 해당하는 40실링의 상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남의 아이디어를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훅은 자신이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만족감을 빼앗기 싫다는 재미있고 창의적인 이유로 그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할 때까지 당분간 비밀로 해두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몰두했던 헨리는 다음 해에 케임브리지까지 가서 과감하게 루카스 수학교수였던 아이작 뉴턴의 도움을 청했다. 뉴턴은 정말 이상한 인물이었다.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총명했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 아무 것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과민했으며 매우 산만했고 놀라울 정도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다. 아침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두 발을 흔들면서 몇 시간 동안 침대에 앉아 있었다고도 한다. 그는 케임브리지에 최초로 세워진 실험실이었던 자신의 실험실에서 정말 이상한 실험들을 했다. 한 번은 가죽을 꿰맬 때 쓰는 긴 바늘을 눈에 넣고 돌리는 일에 재미를 붙이기도 했다. 그저 안구와 뼈 사이에 가장 깊숙한 곳까지 바늘을 넣어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보고 싶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이었다. 적어도 오래 지속되는 후유증은 생기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시각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가를 알아내려고 태양을 참을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본 적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어두운 방에서 며칠을 지낸 후에야 시력을 회복할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심각한 후유증은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런 이상한 믿음과 변덕스러운 행동은 그가 기막힌 천재였던 탓이라고 하겠지만 그는 보통 때에도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당시 수학의 한계에 불만을 느꼈던 학생 시절에 이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수학이었던 미적분학을 만들었지만 27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는 빛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훗날 분광학이라는 새로운 과학 분야의 바탕이 되었던 광학에서도 중요한 성과를 거뒀지만 역시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그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다. 놀라울 정도로 총명했던 그에게 진정한 과학은 흥미를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적어도 반평생 이상을 연금술과 이상한 종교적인 관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진심으로 헌신을 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성삼위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교리로 삼고 있는 아리우스주의라는 위험스러울 정도로 정도의 이교도 집단을 추종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뉴턴이 재직했던 케임브리지 대학이 트리니티, 즉 삼위일체였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기도 하다. 그는 솔로몬 왕의 사라져버린 성전의 설계도를 연구하기도 했고 원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히브리어를 공부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날짜와 종말의 날짜를 알아낼 수학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연금술에도 심취해 있었다. 1936년에 경매에서 뉴턴의 서류 가방을 구입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대부분의 서류가 광학이나 행성운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비금속을 귀금속으로 변화시키려는 연구에 대한 것임을 발견하고 몹시 놀랐다. 1970년대에 뉴턴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순 함유량이 자연 수준의 40배를 넘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의 수은은 연금술사나 모자 또는 온도계 제조공 이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금속이었다. 그가 아침에 떠올렸던 생각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도 당연한 일이었던 셈이다. 1684년 8월에 아무 예고도 없이 뉴턴을 방문했던 헨리가 그곳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려 했었는가는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훗날 뉴턴의 친구였던 아브라함 드무 아브르 덕분에 우리는 과학에서의 가장 역사적인 만남에 대한 기록을 가지게 되었다. 1684년 헨리 박사가 케임브리지를 방문했고 두 사람이 한참 이야기한 후에 헨리 박사가 그에게 만약 태양에 의한 힘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면 행성의 궤도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으냐고 물어보았다. 이 질문은 헨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일 것이라고 짐작했던 역제곱 법칙이라는 수학에 대한 것이었다. 아이작 경은 즉시 타원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감탄했던 헨리 박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냈느냐고 물어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계산으로 얻은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은 헨리 박사는 즉시 그 계산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이작 경은 서류 더미에서 그 계산 결과를 찾아낼 수 없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암을 고치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그 비법을 적은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것과 같았다.
헨리의 추궁을 받은 뉴턴은 다시 계산을 해서 보여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는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는 2년 동안 칩거하면서 마침내 프린키피아로 더 잘 알려진 그의 걸작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완성했다. 역사에서 인간의 지혜로 찾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예리하고 예상치 못했던 성과가 이룩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너무 놀라운 성과인 경우에 사람들은 그렇게 밝혀진 사실과 그런 사실을 알아낸 사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놀라운가를 가려내지 못하기도 한다. 프린키피아가 그런 경우였다. 뉴턴은 그 책 때문에 순식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는 남은 일생 동안 엄청난 갈채를 받았고 명예를 누리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영국에서는 최초로 과학적 업적으로 자기를 받게 되었다. 뉴턴이 미적분학의 정립에 대해서 오랫동안 치열하게 우선권을 다투었던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 고트프리트 폰 라이프니츠마저도 수학에서 그의 업적은 그 이전의 업적을 모두 합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어느 누구보다도 신에게 가까이 간 인물이라는 헨리의 표현은 당시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없이 인용되었다. 뉴턴의 표현에 따르면 반 거들충이들을 따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는 프린키피아는 어느 책보다도 읽기 어려운 책으로 알려졌지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등대와도 같은 책이었다. 그 책은 천체의 궤도를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었고 천체들을 그렇게 움직이도록 한 힘이라고 할 중력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었다. 갑자기 우주의 모든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프린키피아에는 물체는 미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 다른 힘에 의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방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직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며 모든 작용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뉴턴의 세 가지 법칙과 중력의 보편적인 법칙이 담겨 있다. 우주의 모든 물체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끌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당신도 아주 약한 중력장을 통해서 벽, 천장, 램프, 애완용 고양이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다. 물론 주위의 모든 것들도 당신을 끌어당긴다. 파인만의 표현처럼 두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정도가 각각의 질량에 비례하고 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낸 것이 바로 뉴턴이었다. 다시 말해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를 2배로 하면 둘 사이의 인력은 4배만큼 줄어든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밑에 식이 있네요. F는 R의 제곱분의 GMM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물론 여러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아니지만 그 식이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한 곱셈과 한 번의 나눗셈만 하면 중력장에서 당신의 위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식은 사실 인간이 밝혀낸 최초의 보편적인 자연법칙이고 뉴턴이 보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도 그 때문이다. 프린키피아가 발간되는 과정에 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헨리에게는 뜻밖에도 연구가 완성되어 갈 무렵에 뉴턴과 훅 사이에 역제곱 법칙의 우선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뉴턴은 첫 두 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3권의 출판을 거부해버렸다. 헨리는 고약한 교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바쁘게 오가며 아첨을 떨어서 겨우 제3권을 출판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헨리의 충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출판을 약속했던 왕립학회가 재정 문제를 핑계로 갑자기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한 해 전에 어류의 역사라는 값비싼 실패작을 내놓았던 왕립학회는 수학 법칙에 대한 책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헨리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재산으로 출판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관습에 따라 뉴턴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더욱 고약하게도 당시 헨리는 왕립학회의 서기직을 수락했지만
왕리 파케로부터 재정 문제 때문에 약속했던 연봉 50파운드를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왕리 파케는 연봉 대신에 어류의 역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파도의 출렁임과 행성의 움직임, 포탄이 지면에 떨어지기까지의 정확한 궤적,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는 지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우주로 튕겨나가지 않는 이유 등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뉴턴 법칙의 의미가 완전히 이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곧바로 논란이 시작되었다. 바로 지구가 정확하게 둥근 모양이 아니라는 주장 때문이었다.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지구 회전에 따른 원심력 때문에 극지방은 조금 납작하고 적도지방은 약간 부푼 모양이 되어야만 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와 스코틀랜드에서의 1도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달라야만 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도 사이의 거리는 극지방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들어야만 한다. 지구가 완전한 공 모양이라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던 가정을 근거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려고 애쓰던 사람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이미 반세기 동안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지구의 크기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처음 그런 시도를 했던 사람은 영국의 수학자 리처드 노우드였다. 젊은이였던 노우드는 버뮤다에서 헨리의 장치를 본뜬 잠수정을 이용해서 바다 밑에 진주를 건져 돈을 벌어보려고 했다. 버뮤다에는 진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도는 당연히 실패였지만 그보다도 노우드의 잠수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우드는 그런 경험을 그대로 버릴 사람이 아니었다. 17세기 초에 버뮤다는 선장들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했다. 넓은 바다에서 작은 버뮤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일은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절망적인 일이었다. 해리라는 개념도, 해리는 바다 해자의 그 거리를 측정할 때 리입니다. 해리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던 때였다. 넓은 바다에서 계산을 조금만 잘못하면 버뮤다 크기의 목표물로부터 놀랄 정도로 크게 벗어나 버렸다. 평소 삼각함수와 각도에 관심이 많았던 노우드는 수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항해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1도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노우드는 2년에 걸쳐서 런던 탑에서부터 요크까지 약 330km를 걸어가면서 반복적으로 줄의 길이를 측정했다. 물론 지표면의 굴곡과 길의 굽어진 정도까지 아주 정밀하게 보정했다. 마지막 단계는 런던에서 처음 출발했던 날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요크에서 태양을 바라보는 각도를 측정하는 일이었다. 그는 그런 자료를 이용하면 지구 좌우선 1도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지구 전체의 둘레를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의 작업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거창한 것이었다. 조금만 틀리더라도 결과는 몇 킬로미터나 틀리게 되겠지만 놀랍게도 노우드는 자신의 측정이 너무 부스러기 정도로 조금 틀린 정도였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실제로 548m 정도의 오차가 있었다. 그의 결과를 미터 단위로 표시하면 1도 사이의 거리가 110.72km에 해당한다. 노우드의 걸작으로 1637년에 발간되었던 선원 실무는 곧바로 큰 인기를 끌었다. 모두 17판이 출판되었고 그가 사망하고 25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출판되었다. 가족과 함께 버뮤다로 돌아간 노우드는 농장주로 성공을 했고 여가 시간에는 처음에 좋아했던 삼각함수를 공부했다. 그는 버뮤다에서 38년을 살았다.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 영국에서 버뮤다로 오는 배에서 그의 두 아들이 너세니얼 화이트라는 목사와 같은 선실을 사용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젊은 교구 목사는 평생 동안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노우드 가족을 박해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노우드의 두 딸도 결혼에 실패해서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다. 사위 중에 한 사람은 목사의 사주를 받았는지 사소한 일로 끊임없이 노우드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그를 힘들게 만들었다. 그는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서
버뮤다를 건너 다니기를 계속해야 했다. 1650년대 버뮤다에서는 마녀 재판이 성행했다. 말년의 노우드는 비밀스러운 기호가 가득한 삼각함수에 대한 서류들이 마귀와 교신했던 증거가 되어서 처참하게 처형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했다. 말년에 불행했던 그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다. 확실한 것은 노우드가 그들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지구의 둘레를 측정하려는 열풍은 프랑스로 번져갔다. 그곳에서는 천문학자 장 피카르가 4분의 밑에 지금 설명이 있습니다. 0에서 90도까지의 눈금을 이용해서 별의 위치를 측정한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4분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시계, 천정의, 여기에 또 각주가 있습니다. 수직 회전축, 수평 회전축, 망원경의 축을 이용해서 별의 위치를 측정했던 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구들입니다. 방금 읽었던 게 천정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에 있는 위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망원경을 이용해서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삼각 측량법을 개발했다. 2년 동안 프랑스를 돌아다니며 삼각 측량을 했던 그는 1669년에 1도 사이의 거리가 110.46km라는 더 정확한 측정 결과를 발표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결과는 물론 지구가 완전한 공 모양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뉴턴이 지구가 완전한 공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런데 피카르가 사망한 후에 아버지와 아들인 조반니와 자크 카시니가 더 넓은 지역을 이용해서 피카르의 측정을 반복해 본 결과 거꾸로 지구의 적도가 아니라 극지방이 더 볼록한 것으로 밝혀져서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그들의 결과에 따르면 뉴턴의 주장은 확실히 틀렸던 것이다. 프랑스 과학원이 부게와 라 콩다민을 남아메리카로 파견해서 새로운 측정을 시도하도록 했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들은 정말 지구에 공 모양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적도에 가까운 지역인 안데스 지역을 선택했다. 산악 지역에선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페루의 산악지방에는 안개가 끼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탐사팀은 몇 주를 기다려야 겨우 1시간 정도 측정을 할 수 있었다. 더욱이 그들이 선택했던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했다. 페루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주 우연한 사고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뜻으로 무이 악시덴타도라고 불렀고 사실이 그랬다. 프랑스 탐사팀은 지구상에서 가장 어려운 산악지방을 지나야만 했다. 지형이 너무나도 험해서 그 지역의 노새들조차 넘지 못할 정도였다. 그뿐 아니라 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강을 걸어서 건너야 했고 정글을 헤쳐나가야 했으며 바위로 덮인 고지대의 황무지를 지나기도 해야 했다.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고 보급품을 구할 수도 없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부게와 라 콩다미는 정말 끈질긴 사람들이어서 무려 9년 반 동안의 길고 힘들고 햇빛에 걸리는 탐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들은 탐사를 마치기 직전에 북부 스칸디나비아의 질척이는 습지와 위험한 빙하로 고생을 했던 프랑스의 두 번째 탐사팀이 뉴턴의 예측대로 극지방으로 갈수록 1도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구 적도에서의 둘레가 극지방을 연결한 둘레보다 43km나 더 볼록했다. 부게와 라 콩다미는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았고 이제는 자신들이 처음 밝혀내지도 못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의 10년을 보냈던 셈이다. 맥이 풀린 그들은 결국 프랑스의 다른 탐사팀의 결과가 옳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임무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 여전히 서로 말을 하지 않았던 두 사람은 해안에 도착한 후에 서로 다른 배를 타고 귀국했다. 뉴턴이 프린키피
바티아에서 예측했던 또 다른 문제는 산 부근에 추를 매달아 두면 지구의 중력과 함께 산의 중력 질량이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 산 쪽으로 아주 조금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만약 추가 기울어진 정도와 산의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G라고 표시하는 보편적인 중력 상수의 값과 함께 지구의 질량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부게와 라 콩다미는 페루의 침보라쏘 산에서 실험을 해보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두 사람 사이의 다툼 때문에 실패해버렸다. 결국 그 문제는 30년 후에 영국의 왕립 천문대장 네빌 메스켈린이 다시 도전할 때까지 묻혀 있어야만 했다. 다바소벨에 잘 알려진 경도에 따르면 메스켈린은 유명한 시계 제조공 존 해리슨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바보이고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책에서 소개되지 않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지구의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메스켈린은 질량을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산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의 주장을 받아들인 왕리 파케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영국 제도를 돌아보면서 그런 산을 찾아내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메스켈린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이며 측량 기사였던 찰스 메이슨이었다. 메스켈린과 메이슨은 11년 전에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엄청나게 중요한 천문학적 사건을 측정하는 연구에 함께 참여하면서 친구가 되었다. 지칠 줄 모르던 에드먼드 헨리는 이미 오래전에 지구상의 선택된 위치에서 그런 현상을 측정하고 삼각 측량법의 법칙을 이용하면 태양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부터 태양계의 다른 모든 천체들까지의 거리를 보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금성이 지나가는 일은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 8년 사이에 2번씩 짝을 지어 일어난 후에는 한 세기 이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헨리의 생존에는 그런 일을 다시 볼 수 없었다. 밑에 각주가 있습니다. 금성이 태양을 지나가는 일은 2004년 6월 8일과 2012년에 다시 일어날 예정이다. 그 후 21세기에는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네, 이 책이 지금 23년 판이기 때문에요. 그 미래형으로 썼습니다. 2012년 일을. 그러나 그의 주장이 잊혀지지는 않았다. 헨리가 사망하고 거의 20년이 지난 1761년에 금성이 다시 태양을 지나갔을 때는 과학계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어떤 천문학적인 사건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의 상징이었듯이 시련을 견디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던 과학자들은 시베리아, 중국,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위스콘신의 숲을 비롯해서 전 세계 100여 곳으로 흩어졌다. 프랑스는 32명의 관측대원을 파견했고 영국은 18명을 파견했으며 스웨덴,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에서도 관측대원을 보냈다. 그것은 과학 분야에서 역사상 최초의 국제협력 사업이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많은 관측대원들이 전쟁, 질병, 조난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했던 사람들도 장비가 부서지거나 열대병에 걸려버렸다. 역시 이번에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가장 불행했던 참가자는 프랑스 사람이었다. 장 샤프는 몇 달에 걸쳐 정교한 장비가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차와 보트와 썰매를 타고 시베리아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그가 목적지 바로 앞에 도착했을 때는 봄비로 엄청나게 불어난 강이 길을 막고 있었다. 지역의 주민들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의 관측 장비 때문에 재앙이 닥쳤다고 비난을 했다. 샤프는 측정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도망을 쳐야 했다. 티머시 페리스가 은하수에서의 성숙에서 잘 묘사한 것처럼 기욤 르장티의 경우는 더욱 운이 없었다. 르장티는 인도에서의 관측을 위해서 1년 전에 프랑스를 떠났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금성이 지나가는 날에도 여전히 바다 위에 있어야만 했다. 출렁이는 배 위에서 연속적인 관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악의 장소에 있었던 셈이다.
르장티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에 도착해서 1769년에 다가올 다음 기회를 기다렸다.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가지게 된 그는 최고급 관측대를 세우고 장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두 번째 통과가 일어났던 1769년 6월 4일의 날씨는 맑았지만 금성이 통과하기 시작하면서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던 구름은 금성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정확하게 3시간 14분 7초 동안 그대로 남아있었다. 르장티는 겨우 냉정을 되찾아서 장비를 챙긴 후에 부근의 항구로 가던 도중에 이질에 걸려서 거의 1년 동안 누워 있어야만 했다. 지친 상태로 겨우 배에 도착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배가 아프리카 해안에서 만난 허리케인에 의해 난파되어 버렸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상태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가족들이 이미 사망 신고를 하고 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후였다. 18명의 영국 관측대원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었다. 메이슨은 함께 갔던 젊은 측량기사 제레미야 닉슨과 잘 지내면서 오랜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수마트라에 가서 관측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출발한 지 하루 만에 프랑스 구축함의 공격을 받았다. 비록 과학자들은 서로 협력을 하고 있었지만 국가들은 그렇지 못했다. 메이슨과 닉슨은 높은 파도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는 요청서를 왕립학회로 보냈다. 그러나 왕립학회는 봉급을 이미 지급했고 정부와 과학계가 모두 그들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중단한다면 그들의 명성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될 것이라는 냉정한 답변을 보내왔다. 독촉을 받은 그들은 계속 항해를 했지만 도중에 수마트라가 프랑스에게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국은 희망봉에서 항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대서양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에 들렀던 그들은 그곳에서 메스켈린을 만났다. 그도 역시 구름 때문에 관측에 실패한 상태였다. 메이슨과 메스켈린은 곧 친한 친구가 되어서 파도를 즐기며 몇 주 동안 행복하고 어느 정도 유용하기도 했던 시간을 보냈다. 메스켈린은 그 직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왕립 천문대장이 되었고 더욱 성숙해진 메이슨과 딕슨은 윌리엄 펜과 볼티모어 경 사이에 일어난 펜실베니아와 메릴랜드의 경계선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의 황야에서 4년 동안 390km를 측량하는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유명한 메이슨 딕슨 경계선은 훗날 노예주와 자유주를 구분하는 상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경계를 측정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였지만 그들은 18세기에 측정된 1도 사이의 간격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결과를 비롯해서 천문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관측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고약한 귀족들의 경계선 분쟁을 해결한 것보다 그런 성과 때문에 영국에서 더욱 유명해졌다. 한편 유럽에서는 메스켈린을 비롯한 독일과 프랑스의 왕립 천문대장들은 1761년 금성 통과 관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관측을 시도했던 것이 문제였다. 관측 결과를 모아본 결과 너무 상반되는 것이 많아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다. 결국 금성 통과에 대한 가장 성공적인 관측의 명예는 당시까지는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요크셔 출신의 선장 제임스 쿡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는 타히티의 맑은 언덕에서 1769년에 금성 통과를 관측했고 오스트레일리아를 영국 왕실 지배로 만들기도 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의 보고에 따라서 프랑스의 천문학자 조제프 랄랑드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조금 넘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19세기에 관측되었던 두 차례 금성 통과 결과로부터 얻은 1억 4,959만 킬로미터를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거리는 1억 4,959만 7,800 제가 좀 잘못 읽었습니다. 149597870691 곱하기 10의 8제곱 킬로미터이다. 마침내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결정된 것이다. 대략적으로 그 계산값이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억 5천만 킬로미터
계산값이 나왔고 실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1억 4,959만 블라블라 이렇게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웅 과학자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온 메이슨과 딕슨은 왠지 사이가 멀어져 버렸다. 18세기 과학의 역사적인 순간에 자주 등장했던 두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초상이나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 영국 인명사전에도 딕슨에 대해서는 탄광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777년에 더럼에서 사망했다는 것 외에는 아무 기록이 없다. 오랫동안 메이슨과 함께 일했다는 사실과 이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셈이다. 메이슨의 경우는 조금 나은 편이다. 1772년에 메스켈린의 요청으로 중력 편향 실험에 적당한 산을 찾으러 나섰던 그는 마침내 타이 호수 위쪽에 중부 스코틀랜드 고원에 있는 쉬알리온이라는 산이 적당할 것 같다는 연락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는 탐사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탐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1786년에 부인과 8명의 아이들과 함께 느닷없이 필라델피아에 나타났다는 것뿐이다. 아마도 매우 궁핍한 상태였던 모양이었다. 18년 전에 측량을 마친 후로는 미국에 간 적이 없었던 그가 그곳으로 갈 이유도 없고 그를 반겨줄 친구나 후원자도 없었다. 그는 그로부터 몇 주 후에 사망해버렸다. 메이슨의 거절로 적당한 산을 측량하는 이 일은 메스켈린에게 맡겨졌다. 메스켈린은 1774년 여름 넉 달 동안 스코틀랜드의 외딴 산골짜기에 텐트를 설치하고 모든 가능한 곳에서 수백 번씩의 측정을 반복했던 측량 기사들을 지휘하면서 보냈다. 그렇게 얻은 숫자들을 이용해서 산의 질량을 알아내는 복잡한 계산은 찰스 허턴이라는 수학자에게 맡겨졌다. 측량사들은 지도 위에 고도를 표시하는 숫자를 가득 적어 넣었다. 허턴은 혼란스러워 보이는 숫자들 대신에 고도가 같은 점들을 연필로 연결하면 산의 모양이 알아보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산의 전체적인 모양과 경사를 곧바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허턴이 발견한 것이 바로 등고선이었다. 허턴은 쉬알리온에서의 측정을 근거로 지구의 질량이 대략 5,000조 톤이라고 밝혔고 그것을 이용해서 태양을 비롯한 태양계에 있는 중요한 천체의 질량을 모두 알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험을 통해서 지구, 태양, 달, 다른 행성들과 그들의 위성들의 질량을 모두 알아냈고 덤으로 등고선을 그리는 방법도 알아냈다. 한여름의 성과로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해하지는 않았다. 쉬알리온 실험의 단점은 산의 실제 밀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숫자를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허턴은 산의 밀도가 물의 2.5배에 달하는 보통 암석의 밀도와 같은 것이라고 가정했다. 물론 그런 가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조용한 요크셔 지방의 손힐이라는 마을에 살던 존 미첼이라는 시골 목사였다. 외딴 곳에서 평범하게 살긴 했지만 미첼은 높은 평가를 받았던 18세기의 위대한 과학자였다. 다른 것들은 제쳐두더라도 그는 지진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고 자기학과 중력에 대해 독창적인 연구를 했으며 정말 놀랍게도 블랙홀의 존재의 가능성을 알아내기도 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고 뉴턴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독일 태생의 음악가 윌리엄 허셜이 천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때 망원경 제조법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미첼이었고 그 덕분에 그는 행성의 과학에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미첼이 남긴 업적 중에서 가장 천재적이고 큰 영향을 남긴 것은 지구 질량을 측정하는 데 쓸 장치를 고안해서 제작한 것이었다. 불행하게도 그는 실험에 성공하기 전에 사망해버렸고 헨리 캐번디스라는 당시에 은퇴하고 있었던 런던의 유명한 천재 과학자가 그의 아이디어와 장비를 이어받게 되었다. 캐번디스는 이미 유명한 과학자였다. 데번셔와 켄트 공작의 손자로 훌륭한 집안,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캐번디스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재능 있는 과학자였지만 가장 독특한 사람이기도 했다.
몇 안 되는 그의 전기 작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거의 병적일 정도로 수줍음을 타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하루는 현관을 나서던 그가 자신을 존경해서 빈에서 막 도착한 오스트리아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를 알아본 오스트리아 사람은 흥분해서 찬사를 늘어놓았다. 갑자기 주먹질 당한 사람처럼 놀라서 그 찬사를 듣고 있던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도망쳐버렸다.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다. 그는 하인들과도 편지를 통해서만 대화했을 정도였다. 위대한 박물학자 조지프 뱅크스가 매주 개최하는 과학 모임을 좋아했던 그는 가끔씩 사교 모임에 참석을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나 캐번디스에게 접근하거나 그를 쳐다보아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우연인 것처럼 다가가서 허공에 이야기하듯이 말을 해야 했다. 만약 과학적인 의미가 있는 이야기의 경우에는 웅얼거리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의 음정이 높았던 캐번디스는 신경질적으로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조용한 곳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진짜 허공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부유하면서도 혼자 있기를 좋아했던 그는 클래펌의 집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전기, 열, 중력, 기체 그리고 물질의 조성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전 분야에 대한 실험에 열중할 수가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기체나 전기와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아무 의미 없이 단순히 몰두한 경우도 많았지만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이 목숨을 걸고 번개 속에서 연을 날리기도 했다. 프랑스에서는 필라트르 드 로지에가 입안에 가득 머금은 수소를 불꽃 위로 뿜어서 수소가 정말 폭발적으로 연소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는 그 실험 때문에 눈썹을 모두 태워버렸다. 캐번디스도 역시 더 이상 펜을 잡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자신의 몸에 점점 더 많은 양의 전류를 흘려보면서 그 느낌을 글로 적었다. 실험을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리기도 했다. 캐번디스는 평생에 걸쳐 획기적인 발견들을 했다. 그는 최초로 수소를 분리했고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서 물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상한 버릇을 버릴 수가 없었다.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은 의외의 실험 결과가 있다는 암시를 논문에 발표해서 동료 과학자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했다. 모든 것을 비밀로 덮어두고 싶어하는 그의 성격은 뉴턴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훨씬 심했다. 전기, 전도에 대한 그의 실험은 다른 사람보다 한 세기나 앞선 것이었지만 불행하게도 19세기가 될 때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로 그가 했던 실험의 대부분은 케임브리지의 물리학자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그의 논문집을 발간했던 19세기 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공로가 돌아간 후였다. 캐번디스가 다른 사람에게 밝히지 않았던 많은 것들 중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 옴 법칙, 돌톤의 부분 압력 법칙, 리터의 역비례 법칙, 샤를의 기체 법칙, 전기 전도 법칙을 발견했거나 예상했던 것들이 있다. 그것도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사학자 J.G. 크로스에 의하면 캐번디스는 조류의 마찰에 의한 지구 자전 속도의 감소에 대한 켈빈과 G.H. 다인의 연구, 1915년에 발표된 지역에 따른 대기 냉각 효과에 대한 라머의 발견, 혼합물의 결빙에 대한 피커링의 연구, 불균일계의 평형에 대한 루스붐의 연구 중 일부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비활성 기체로 알려진 원소들의 발견에 직접적인 실마리를 남기기도 했다. 비활성 기체 원소 중에는 1962년에야 비로소 발견된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가 67세였던 1797년 늦여름에 했던 것으로 알려진 실험이다. 그는 아마도 과학적인 존경심 때문에 존 미첼이 그에게 남겨준 장비 상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조립을 마친 미첼의 장비는 18세기형 노틸러스 체력 단련 기계와 비슷했다.
그 속에는 추, 평형추, 진자, 축, 비틀림, 줄들이 장치되어 있었다. 기계의 중심에는 납으로 만든 158kg짜리 공 2개가 작은 공 2개 옆에 매달려 있도록 되어 있었다. 큰 공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은 공들의 중력 편향을 측정하면 중력 상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중력 상수를 알면 지구의 무게, 더 정확하게는 질량을 알아낼 수 있다. 중력 때문에 행성이 궤도를 따라 회전하고 낙하하는 물체가 충돌하게 되기 때문에 중력이 상당히 큰 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태양과 같은 육중한 물체가 지구와 같은 다른 육중한 물체를 붙들고 있을 때에만 강하게 보일 뿐, 그러나 작은 규모에서의 중력은 놀라울 정도로 약하다. 우리는 책상에서 책을 들어 올리거나 바닥에서 동전을 집을 때마다 지구 전체가 미친 중력을 이겨내고 있는 셈이다. 캐번디스는 새털처럼 지극히 가벼운 수준에서 중력을 측정하려고 했다. 정교함이라는 것이 중요했다. 캐번디스는 측정 장비가 설치된 방에서는 작은 속삭임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옆방에서 작은 구멍을 통해 망원경으로 측정을 했다. 그의 실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고 7가지의 서로 관련된 측정을 모두 마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다. 마침내 계산을 끝낸 캐번디스는 지구의 질량이 오늘날의 단위로 표시하면 1.3 곱하기 10의 22승 파운드, 즉 60억 톤의 1조 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1톤은 1000kg 또는 2205파운드에 해당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박테리아의 질량도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고 20m 떨어진 곳에서 하품을 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민감한 장비를 사용하지만 1797년 캐번디스의 측정 결과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결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지구의 질량은 캐번디스의 결과에서 1% 정도 다른 59억 7250만 톤의 1조 배로 밝혀져 있다. 이런 결과들은 모두 캐번디스가 측정을 하기 110년 전에 뉴턴이 아무런 실험적 증거도 없이 제시했던 값과 거의 같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지구의 모양과 크기는 물론이고 태양과 다른 행성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또 한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서도 또한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서도 지구의 질량을 가르쳐 주었다. 이제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결국 필요한 것들은 모두 발 아래에 있는 셈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행성의 나이를 알아내기도 전에 원자를 쪼개고 텔레비전과 나일론과 즉석 커피를 먼저 만들어냈다. 그 이유를 알아내려면 북쪽의 스코틀랜드에 가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질학이란 새로운 과학 분야를 만들어낸 천재를 만나보아야 한다. 네,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채석공. 돌을 깨는 사람, 채석공을 얘기합니다. 헨리 캐번디스가 런던에서 실험을 끝낼 무렵에 640km 떨어진 에든버러에서는 제임스 허턴의 죽음으로 또 다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물론 허턴에게는 나쁜 소식이었지만 존 플레이페어라는 사람이 모욕을 당할 걱정 없이 허턴의 결과를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과학계에는 좋은 소식이었다. 모든 면에서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활기 넘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허턴은 함께하기에 좋은 사람이었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이상할 정도로 느린 과정을 이해하는 문제에서는 대적할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지를 못했다. 어느 전기작가가 크게 한탄했듯이 그는 수사학적인 표현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남긴 거의 모든 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1795년에 그가 남긴 걸작인 지구에 대한 이론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의 선조인
땅이 아니라 현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세 번째라고 생각하고 바다 표면 위에 있었던 육지보다 앞서 있었던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의 육지는 여전히 바닷물 아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는 거의 혼자서 지질학이라는 과학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726년 유복한 스코틀랜드 가정에서 태어난 허턴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고 평생 동안 상당한 비용을 쓰면서 가벼운 일과 학문을 즐길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의학을 공부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농학으로 관심을 돌려서 베릭셔의 가족 농장에서 편안하게 자신이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들판과 가축의 실증을 느껴버린 그는 1768년부터 에든버러로 옮겨가서 석탄재로부터 염화 암모늄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성공했다. 그는 여러 가지 과학 연구로 바쁜 생활을 했다. 당시 에든버러는 학문의 중심지였고 허턴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다. 그는 오이스터 클럽이라는 사교 모임의 중심 인물이 되어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 화학자 조지프 블랙, 철학자 데이비드 휴므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고 가끔씩은 벤저민 프랭클린이나 제임스 와트를 방문하기도 했다. 당시의 전통이 그랬듯이 허튼은 광물학에서 형이사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화학 실험을 하기도 했고 석탄 채광이나 운하 건설법을 고안하기도 했고 암염 광산을 둘러보기도 했으며 유전의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기도 했고 화석을 수집하고 비가 내리는 이유와 공기의 조성, 운동 법칙 등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지질학이었다. 열광적으로 호기심을 강했던 시기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었던 의문 중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도 있었다. 오래된 조개껍질 같은 해양 생물의 화석이 산 꼭대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의문 중 하나였다. 도대체 그런 화석들이 어떻게 그곳까지 옮겨졌을까?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수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있는 조개껍질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해수면이 오르내리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수성론은 여기서 이제 물수 이룰 성입니다. 그래서 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학파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산과 언덕과 다른 모든 것들이 지구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조개껍질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간 것은 세계적인 홍수 때문일 거라고 믿었다. 그와 달리 화성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지구의 표면이 화산이나 지진 때문에 끊임없이 바뀌게 되었을 뿐이고 변덕스러운 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여기서 화성론은 이제 불화자입니다. 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화성론자들은 홍수를 일으켰던 물이 모두 어디로 갔는가라는 고약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때 알프스를 덮을 정도의 물이 있었다면 그 물이 현재처럼 홍수가 지나간 후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었다. 그들은 지구의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조개껍질이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갔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는 못했다. 허턴은 바로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 대한 관찰로부터 바위가 침식되어서 흙이 만들어지고 그런 흙이 시냇물과 강물에 의해서 끊임없이 씻겨 내려가서 다른 곳에 퇴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만약 그런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면 결국 지구는 평평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새로운 산과 언덕이 생겨나는 과정이 반복되려면 어떤 형태이건 재생과 융기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마침내 그는 산 위에 있는 해양 화석이 홍수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산이 융기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암석과 대륙이 만들어지고 산맥이 융기되는 것은 지구 내부의 열 때문이라는 사실도 유추해냈다. 지질학자들이 그런 이론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해서 판구조론으로 받아들이기까지 200년이 걸렸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허턴이 제기한 이론에 따르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그의 이론은 지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1785년에 허턴은 자신의 이론을 긴 논문으로 정리해서 에든버러 왕립학회에서 여러 차례 나누어 발표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았다. 형성 원인이 분리된 구조 안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구조가 열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구조를 구성하는 적절한 물질의 반응에 의해서 광맥을 구성하는 틈이 만들어진다. 그 원인이 틈이 만들어지는 구조의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다. 가장 심한 균열과 파열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 그 원인은 아직도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지구의 단단한 구조에서 나타나는 모든 균열과 단층에서 광물이나 광택의 적절한 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런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없었다. 어쩌면 더 길게 표현하면 더 분명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동료들의 격려 덕분에 그는 10년에 걸쳐서 완성된 걸작을 1795년에 2권의 책으로 출판했다. 모두 1000조에 가까운 그의 책은 회의적으로 여기던 동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못했다. 무엇보다도 내용 중에 거의 절반은 프랑스 책들을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 더 형편이 없었던 제3권은 허턴이 사망하고 100년이 훨씬 지난 1899년에야 발간이 되었고 미완성이었던 제4권은 결국 발간되지 못했다. 허턴의 지구에 대한 이론은 중요한 과학 고전 중에서 읽은 사람이 가장 적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지질학자였고 모든 것을 읽어보았던 찰스 라이엘조차도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다행스럽게도 허턴에게는 유명한 일기 작가인 보스웰과 같은 역할을 해준 존 플레이페어가 있었다. 에든버러 대학의 수학 교수였고 그에 가까운 친구였던 존 플레이페어는 비단결 같은 글을 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허턴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덕분에 허턴이 주장하고 싶어했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플레이페어는 허턴이 사망하고 5년이 지난 1802년에 허턴의 이론을 쉽게 해설한 지구에 대한 허턴 이론의 해설을 발간했다. 그 책은 지질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았다. 물론 1802년에는 그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사정은 곧 바뀌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807년에 런던에서 서로 마음이 통하던 13명이 코벤트 가든의 롱 에이커에 있는 프리메이슨 주점에 모여 지질학회라는 사교 모임을 결성했다. 한 달에 한 번씩 한두 잔의 독한 마데이라 포도주를 곁들인 즐거운 식사를 하면서 지질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모임이었다. 형식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식사비를 꽤 비싼 15실링으로 정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본부를 가진 정식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비록 남성들만의 모임이었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회원수는 400명을 넘어섰다. 이제 지질학회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회였던 왕립학회의 명성을 위협할 지경이 되었다. 회원들은 11월에서 6월 사이에 한 달에 2번씩 모임을 가지고 여름 동안에는 거의 대부분 야외 답사를 하러 다녔다. 이들은 광물을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학자가 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그런 생활을 취미로 삼을 수 있을 만큼의 부와 여유를 가지고 있던 신사들이었다. 1830년에는 회원이 745명으로 늘어났다. 그런 식의 모임은 다시 볼 수가 없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질학은 19세기 사람들을 흥분하도록 만들었고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어떤 과학 분야도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도 않을 것이다. 머치슨이 1839년에 경사암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루하게 설명했던 실루리아계는 한 권에 8기니일 정도로 비쌌을 뿐만 아니라 허턴의 책처럼 읽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사판까지 발행되었다. 머치슨의 후원자들까지도 그 책에서 문학적 매력은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여기서요 지금 설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8기니 21실링에 해당하는 금화였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찰스 라이엘이 1841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에서 몇 차례 강연을 했을 때에도 해양, 제올라이트와 이탈리아 남부 캄파니아의 지진 운동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당시로는 놀라운 숫자였던 3,000명의 청중이 로엘 연구소 강당을 가득 메웠다. 여기서 지금 해양 제올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비석이라 부르기도 하는 규산 알루미늄 강물로 흡착제나 분리용 분자체로 이용된다. 하나의 물질인 것 같습니다. 해양 제올라이트. 네.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영국의 지식인들은 시골을 찾아가서 그들의 표현처럼 약간의 돌 깨기 작업에 빠져들기를 좋아했다. 그런 작업을 매우 심각하게 여겼던 그들은 모자와 검은 옷으로 정장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옥스퍼드의 윌리엄 버클랜드 목사는 야외 탐사를 나갈 때는 학사복을 입는 버릇이 있었다. 야외 답사를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는 특별한 사람들도 있었다. 앞에서 설명했던 머치슨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30년이 넘도록 여우를 쫓아다니고 사냥총으로 날아가는 새를 잡는 일에 열중했고 더 타임스를 읽거나 카드게임을 즐기는 이외에는 다른 취미가 없었던 그가 우연히 암석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지질학 분야의 거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초창기의 사회주의자였고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과 같은 도전적인 제목의 글을 발표하게 됐던 제임스 파킨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1794년 극장에서 조지 3세의 목에 독 화살권총을 쏘아 암살하려던 별난 장난감총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다. 파킨슨은 추밀원에 소환되어 신문을 받았지만 수갑을 차고 오스트레일리아로 추방되기 직전에 소문 없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보수적인 생활로 돌아선 그는 지질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질학회의 발기회원이 되었고 지질학 분야의 고전으로 50년 동안 계속 출판되었던 9세계의 유기물질을 저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는 당시에는 떨리는 마비라고 불렸고 그 후에는 파킨슨씨 병으로 알려지게 된 질병에 대한 연구로 더욱 유명하다. 파킨슨이 유명했던 것이 하나 더 있다. 그는 역사상 유일하게 1785년에 복권에 당첨되어 자연사 박물관을 얻게 된 사람이었다. 런던의 레스터 광장에 있던 그 박물관을 건립한 애슈턴 레버경은 무절제한 유물 수집으로 결국은 파산을 해버렸다. 파킨슨은 1805년까지 그 박물관을 소유했지만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어서 소장품을 나누어서 팔아버렸다. 네, 지금 파킨슨 씨 얘기가 나오네요. 파킨슨 질병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성격이 독특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남긴 사람은 바로 찰스 라이엘이었다. 라이엘은 허턴이 사망했던 해에 11km 떨어진 카노디라는 마을에서 출생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술을 많이 마시던 스코틀랜드 사람들을 싫어했던 어머니 때문에 영국 남부 햄프셔의 뉴 포레스트에서 자랐다. 19세기 신사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랬듯이 라이엘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고 강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역시 찰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의 아버지는 시인 단테와 이끼류에 대한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다. 영국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르토트리키움 리엘리라는 이끼의 이름은 그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라이엘도 자연사에 관심을 가졌지만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야외 탐사에서 학사복을 입는 것으로 유명했던 윌리엄 버클랜드 목사에게 매료된 후로는 평생을 지질학에 빠져들었다. 버클랜드도 재미있는 기인이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괴팍한 버릇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특히 그는 야생동물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명했다. 크고 위험한 짐승들을 집안이나 정원에 뛰어다니도록 놓아두기도 했다. 그는 또한 생존하는 모든 동물을 먹어보고 싶어 했던 것으로 유명했다. 버클랜드는 손님들에게 구운 돼지 쥐, 기니피그, 반죽을 씌운 쥐, 구운 고슴도치, 삶은 동남아시아 민달팽이를 내놓기도 했다. 버클랜드는 그런 음식들을 모두 좋아했지만 집 두더지는 역겹다고 싫어했다. 그런 그가 동물의 분뇨가 화석화된 분석, 여기서 분자는 우리가 분뇨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은
아무튼 변으로 돼 있는 돌입니다. 분석의 전문가가 된 것은 당연했고 자신이 키우던 동물로 만든 테이블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는 진지한 과학 연구를 할 때도 매우 특이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버클랜드 부인이 남편이 갑자기 흥분해서 여보, 멸종한 파충류가 카이로테리움의 발자국 다시 읽겠습니다. 여보, 멸종한 파충류 카이로테리움의 발자국은 거북이 발자국처럼 생긴 것이 분명해 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은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달려갔다. 부인이 급하게 만든 밀가루 반죽을 식탁 위에 펴놓았고 버클랜드 목사는 집에서 기르던 거북을 잡아왔다. 거북을 밀가루 반죽 위에 올려놓고 막대기로 찔러서 걸어가도록 한 두 사람은 정말 그 발자국이 버클랜드가 연구하던 화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찰스 다윈은 버클랜드가 어릿광대와 같다고 생각했다. 다윈은 실제로 그렇게 표현했다. 그러나 라이엘은 버클랜드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겼고 그를 좋아했던 라이엘은 1824년에 그와 함께 스코틀랜드를 둘러보기도 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온 라이엘은 곧 변호사 일을 포기하고 전업으로 지질학 연구를 시작했다. 라이엘은 지독한 근시였고 사팔뜨기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다. 결국 그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가 세상에 잠길 때는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생각에 잠길 때는 이상한 자세를 취하는 특이한 버릇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두 개의 의자에 걸쳐 앉아 있기도 했고 다윈의 표현에 따르면 일어선 자세로 머리를 의자 바닥에 대고 있는 자세로 쉬기도 했다. 아주 깊은 생각에 빠져들면 의자에서 엉덩이가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기도 했다. 라이엘이 유일하게 직업을 가졌던 기간은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지질학 교수로 있었던 1831년에서 1833년까지였다. 그는 1830년에서 1833년 사이에 세 권으로 된 지질학의 원리를 발간했다. 그 책의 내용은 한 세대 전에 허턴이 처음 주장했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다듬은 것이었다. 라이엘은 허턴이 쓴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플레이페어가 다시 쓴 책은 열심히 읽었다. 허턴과 라이엘의 시대 사이에 새로운 지질학적 논쟁이 불거졌다. 오늘날은 그 논쟁을 과거의 수성론과 화성론 논쟁과 혼동하기도 한다. 격변설과 동일과정설 사이의 논쟁은 이름과는 달리 오랫동안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격변론이요, 영어로 캐테스트로피즘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과정설은 유니포머타리아니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타스트로피가 파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유니폼은 단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랜스는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유니포미타리아니즘 안 척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격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모양이 재앙에 가까운 갑작스러운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그런 변화를 일으킨 사건들이 대부분 홍수 때문이었기 때문에 격변론을 수성론과 같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었다. 버클랜드와 같은 성직자들은 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까지도 본격적인 과학 문제로 만들어주는 격변설에 관심이 많았다. 반면에 동일과정설에서는 지구상에서의 변화가 점진적인 것이고 거의 모든 과정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느리게 일어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은 허턴이었지만 라이엘의 책이 더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이엘을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로 여기게 되었다. 라이엘은 지구상에서의 변화는 균일하고 일정하게 일어난다고 믿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모두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라이엘과 그의 추종자들은 격변설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싫어했다. 격변설을 믿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동물들이 멸종되고 새로운 종들이 다시 출현하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주장했다. 박물학자 T.H. 헉슬리는 그런 주장을 화가 나서 포커판을 뒤엎고 새로운 카드를 가져오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장난스럽게 표현했다. 그런 주장은 알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정말 편리한 방법일 수가 있다. 라이엘의 지적처럼 그런 주장보다 더 무지를 조장하고 호기심을 무디게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러나 라이엘은 중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는 산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빙하가 변화의 요인이라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빙하기에 대한 루이 아가스의 주장을 지구의 냉동이라는 말로 비웃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포유류는
가장 오래된 화석 지역에서도 발견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동물과 식물들이 갑작스러운 멸종을 맞이했다는 주장을 거부했고 포유류, 파충류, 어류와 같은 주요 생물들이 태초부터 함께 존재했다고 믿었다. 결국 그런 주장들은 옳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엘의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가 없었다. 지질학의 원리는 라이엘의 생전에 12판까지 발간되었고 그 책에 소개되었던 개념들은 20세기의 지질학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다윈은 비글로 항해에서 초판을 읽은 후에 지질학의 원리의 가장 큰 장점은 사람들의 마음을 통째로 바꿔놓아서 라이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그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점이다 라고 했다. 다시 말해서 다윈은 당시의 사람들처럼 라이엘을 거의 신이라고 여겼다. 라이엘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해서 1980년대 지질학자들이 충격에 의해서 멸종이 일어난다는 새로운 주장을 받아들일 때에도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이야기는 다시 설명할 것이다. 현재 지질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한편 지질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았지만 모든 문제들이 부드럽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지질학자들은 암석들을 만들어진 시기에 따라서 분류하려고 했지만 언제를 경계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논란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대봉기 대논쟁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여기 지금 대봉기 대논쟁이 있는데요. 1830년대 후반 데본셔 지방에서 발견된 지층의 해석에 대해서 영국 지질학회에서 일어났던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봉기라는 게 영국의 데본셔를 이름을 딴 거네요. 너무 길어져서 지금 여학생이 쓰러졌습니다. 오늘 길이가 상당히 기네요. 그 논쟁은 케임브리지의 애덤 세지윅 목사가 당초 로데릭 머치슨이 실루리아기에 만들어졌다고 옳게 주장했던 암석층을 캄브리아기의 것이라고 잘못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실루리아기는 고생대 3억 9,500만에서부터 4억 3천만 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캄브리아기는 고생대 초기 약 5억 7천만 년에서 5억 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계속됐던 논쟁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화가 난 머치슨 친구에게 드라베슈는 더러운 개와 같다고 적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마틴 J.S. 루드웍의 훌륭하긴 하지만 무미건조한 대봉기 대논쟁의 소제목들을 훑어보면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신사적인 논쟁의 무대와 경사암의 발견처럼 평범하게 시작하지만 경사암에 대한 공방, 반증과 반박, 고약한 소문들, 위버의 주장 철회, 관구장의 제자리 찾기, 그 논쟁이 정말 심각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의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머치슨, 라인란트 공격 시작으로 이어진다. 이게 지금 다 그 싸움의 제목들입니다. 싸움은 1879년에 캄브리아기와 실루리아기 사이에 요르도비스기라는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렸다. 초기에는 영국 사람들이 주로 활동했기 때문에 지질학 용어 중에는 영국 용어가 압도적으로 많다. 대봉기는 영국의 데본이라는 지역에서 유래되었다. 캄브리아기는 웨일스의 로마 이름에서 유래되었고 오르도비스기와 실루리아기는 고대 웨일스 부족이었던 오르도비스족과 실루리아족의 이름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도 지질학 연구가 활발하게 되면서 다양한 이름이 쓰이게 되었다. 쥐라기는 프랑스와 스위스 사이에 있는 쥐라 산맥을 뜻한다. 페름기는 옛날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 있던 페름이라는 지역과 관계가 있다. 라틴어로 분필에서 유래한 백악기는 JJ 도말리우스 달로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벨기에의 지질학자가 붙인 것이다. 백악기는 크레타시우스, 그래서 분필이란 게 이제 흰 백자에서 나온 겁니다. 본래 지질학에서는 지질시대를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로 구분했다. 그러나 그런 구분은
너무 단순한 것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수정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제1기와 제2기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제4기는 부분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제3기만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세 번째라는 의미는 사라져버렸다. 라이엘은 지질학의 원리에서 공룡시대 이후의 시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와, 즉 영어로 에포크, 개, 시리즈라는 시간 단위를 도입했다. 홍적세, 가장 최근, 플라이오세, 최근, 미오세, 비교적 최근, 그리고 아주 애매하긴 하지만 올리고세, 조금 최근, 이 그것이다. 본래 라이엘은 이제 어려운 게 나왔습니다. 메이오싱크로노스나 플레이오싱크로노스처럼 싱크로노스라는 어미를 붙이려 했다. 그렇지만 당시 영향력이 있었던 윌리엄 휴얼 목사가 어원학상의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메이오네우스나 플레이오네오스처럼 EOUS를 붙일 것을 제안했다. 여러분들 졸음이 오시죠? 그러니까 CEN이라는 어미는 일종의 타협안이었던 셈이다. 오늘날 아주 일반적으로 보면 지질 시대는 우선 크게 성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를 비롯한 4개의 대로 나눈다. 그런 대는 다시 10여 개로부터 20여 개로 나뉘어져서 흔히 기라고 부르지만 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 중에는 백악기,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실루리아기 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라이엘이 제안했던 홍적세나 미오세와 같은 세는 화석학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에 6,500만 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절, 영어로 스테이지 혹은 에이지로 세분하기도 한다. 이 이름들은 광매의 경우처럼 일리노이세, 디모인세, 크로아세, 키메리지세처럼 고약한 지명을 따라 붙여진다. 존 맥피에 따르면 그런 이름들은 모두 합치면 수백 개나 된다고 한다. 전문적으로 지질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름들을 들어볼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다행스럽다. 더욱 혼란스러운 사실은 북아메리카의 절들은 여기서 절은 교회의 절이 아닙니다. 그 시대를 나눈 겁니다. 유럽의 절들과 이름이 다르고 시기적으로 그저 비슷할 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의 신시내티 절은 대략 유럽의 아슈질절과 그보다도 조금 일찍 만들어진 카라독절이 약간 합쳐진 것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나 사람마다 다른 분류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세를 7개의 세로 구분하고 있고 4개의 세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 제3기와 제4기 대신에 고 제3기과 신제3기라고 부르기는 책도 있다. 성캄브리아기를 다시 태고대와 원생대로 나누기도 한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모두 합쳐서 현생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더욱이 이런 이름들은 전부 시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암석은 전혀 다른 개, 시스템, 통, 시리즈, 기, 스테이지로 분류한다. 또한 암석이 생성된 시기와 암석층의 위치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보통 사람에게는 매우 혼란스럽지만 지질학자들에겐 단순히 유행의 문제일 뿐이다. 영국의 화석학자 리처드 포티는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의 경계에 대한 20세기의 오랜 논란에 대해서 생명의 역사에서 은유적으로 보면 밀리초에 불과한 기간의 문제에 대해서 성인들이 불가치화를 내는 것 같다고 했다. 오늘날에는 정교한 연대 측정법이 사용되고 있지만 19세기의 지질학자들은 대부분 희망을 근거로 한 짐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암석과 화석을 연대순으로 늘어놓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룡류에는 물고기 어자의 그 용용자입니다. 어룡류에 속하는 이크티오사우루스의 유고를 살펴본 버클랜드는 그것이 1만 년 또는 1만 년의 1만 배 전에 살았을 것이라고 밖에는 추정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다 읽지만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대충 읽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지구과학 시간에도 배우지 못했던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연대 추정법은 없었지만 연대를 추정해보려는 사람들은 많았다. 아일랜드 교회 제임스 어셔 대주교가 1650년에 성서의 기록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물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구약성서 연대기라는 두꺼운 책을 발간했던 것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역사학자들과 저술가들은 지구가 기원전 4004년 10월 23일 정오에 창조되었다는 그의 주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어셔의 주장이 과학적인 것이라는 미신과도 같은 믿음은 19세기까지도 이어졌고 많은 책에서 특히 그랬다. 그런 모든 문제를 바로잡은 사람이 바로 라이엘이었다. 스티븐 J. 굴드의 시간의 화살에서는 1980년대 유행하던 책에서 라이엘이 책을 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지구가 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마틴 J.S. 루드윅에 따르면 지질학계에서 인정을 받는 지질학자들 중에서 국적에 상관없이 창세기의 직해주의적 해석에 따른 시간 척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기서 직해주의적이라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주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은유적 해석이 아니고 19세기에 가장 독실한 사람이었던 버클랜드 목사마저도 성서는 하늘과 땅이 첫날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단순히 태초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태초가 100만 년의 100만 배 동안 계속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했다. 문제는 얼마나 오래됐는가였다. 처음에 지구 나이를 추정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신뢰할 수 있었던 에드먼드 헨리도 포함된다. 그는 1715년에 바다 전체에 녹아있는 소금의 총량을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소금의 양으로 나누면 바다가 존재했던 기간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지구의 대략적인 나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바다에 녹아있는 소금의 총량이나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소금의 양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양을 측정하는 실험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비록 과학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최초의 그럴듯한 측정은 프랑스의 비퐁백작 조르주 루이 르클레르에 의해서 1770년대에 이루어졌다. 탄광 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지구가 상당한 양의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열이 발산되는 속도를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비퐁은 하얗게 빛날 정도로 가열한 둥근 공을 만졌을 때 열이 소실되는 속도를 추산하는 실험을 했다. 물론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만졌을 것이다. 그 결과로부터 그는 지구 나이가 7만 5천 년에서 16만 8천 년 사이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그것은 엄청나게 작은 값이었지만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결과였다. 결국 비퐁은 그런 주장 때문에 파문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약은 사람이었던 그는 곧바로 자신의 경솔했던 이교도적 주장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그 후에 쓴 글에서는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주장을 반복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지구의 역사가 적어도 500만 년 될 것이고 어쩌면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영국 남부에서 켄트, 서리, 서식스에 이르는 윌드 지역의 지질학적 변화가 무려 3억 6천 아닙니다. 3666만 2400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고 했던 주장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인상적일 정도로 구체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지구의 나이와 너무나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더욱 놀라웠다. 다윈은 그런 주장이 극심한 논란이 되자 제3판에서는 그런 주장을 빼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다윈을 비롯한 몇몇 지질학자들에게는 지구의 역사가 매우 길어야만 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밝혀낼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 위대한 켈빈경이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윈에게는 물론이고 과학의 발전에도 불행한 일이었다. 그는 의심할 나위 없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당시까지는 평범한 윌리엄 톰슨이었고 68세였던 1890년이 되어서야 자기를 받았다. 여기에서는 그의 이름을 소급해서 쓰는 관행을 따르기로 한다. 켈빈은 19세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고 어쩌면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역시 평범한 과학자가 아니었던 독일의 헤르만 폰 헬름홀츠는 켈빈이 자신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지혜롭고 명석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그와 함께 있으면 멍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풀이 죽어서 말했다. 켈빈은 빅토리아 시대의 슈퍼맨이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1824년 벨파스트에 있던 왕립 학술연구소 수학교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의 가족들은 곧 글래스고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신동으로 소문이 난 켈빈은 10살에 글래스고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20살이 될 때까지 런던과 파리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고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조종과 수학에서 우등상을 받았고 음악회를 개최할 여유도 있었다. 그는 졸업과 동시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터하우스 대학 특별교수로 임명되었고 영어와 프랑스어로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 분야의 논문 수십 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 논문들은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상급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발표해야만 했다. 22살에 글래스고 대학으로 되돌아가 자연철학 교수가 된 그는 5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1907년 83세로 사망할 때까지 그는 661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69건의 특허를 획득해서 부자가 되었으며 자연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냉장법을 가능하게 해준 방법을 제안했고 오늘날 그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절대온도 척도를 고안했으며 바다 너머까지 전보를 보낼 수 있는 증폭장치를 발명했고 해양용 나침반에서 최초의 음파 수심 측정 장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박 항해 기구를 개발하기도 했다. 실용적인 성과만도 그 정도였다. 전기기학, 연력학, 빛의 파동 이론 등의 이론 연구도 역시 혁명적이었다.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특히 그는 연력학 제2의 법칙 정립에 공헌했다. 이 법칙에 대해서 소개하려면 한 권의 책이 필요하겠지만 화학자 P.W. 애킨스의 명료한 설명을 통해 어렴풋이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연력학에는 모두 4개의 법칙이 있다.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제2법칙이 가장 먼저 알려졌고 첫 번째인 제0법칙은 가장 나중에 발견되었다. 제1법칙이 두 번째였다. 제3법칙은 다른 법칙들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법칙이다. 간단히 말하면 제2법칙은 언제나 약간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다. 아무리 효율적인 기관을 만들더라도 언제나 에너지 낭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멈추어 서게 될 것이므로 연구 기관을 만들 수는 없다. 제1법칙 때문에 결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으며 제3법칙 때문에 절대온도 0도 이하로 내려갈 수 없다. 언제나 어느 정도의 온기는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데니스 오버바이가 지적했던 것처럼 세계 연력학 법칙은 1. 이길 수도 없고 2. 비길 수도 없으며 3.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농담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네, 오늘 참 어렵네요.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이 단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의 정확한 나이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그는 중년이 지난 후에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확한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는 1862년 맥밀란스라는 대중 잡지에 실었던 글에서 처음으로 지구의 나이가 2000만 년과 4억 년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아마도 9800만 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단히 조심스러웠던 그는 만약 위대한 창조의 과정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의 계산이 틀리게 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은 확실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켈빈은 자신의 주장을 점점 더 강하게 밝히기 시작했지만 계산은 점점 더 부정확해졌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추정치를 줄여나갔다. 처음에 4억 년이 1억 년으로 줄었고 다시 5천만 년으로 줄었다가 1897년에는 2400만 년이 되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물리학으로는 태양과 같은 크기의 물체가 수천 년 이상 연료가 바닥나지 않은 상태로 끊임없이 타오르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양과 그 행성들의 역사가 비교적 짧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세기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거의 모든 화석 증거가 그런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그리고 긴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책 참 재미없어 라는 느낌을 가질지 모르는데요.
제가 맨 뒤까지 읽었던 바로는 이 책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었다라도 용기를 내시고요. 책의 내용이 모두 재밌으면 좋겠지만 오늘 부분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참고 인내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아마 재밌는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